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30일입니다. 11월의 마지막 거래일이고요. 내일부터는 12월이 시작이 되는데 월요일입니다. 선물옵션 초보 탈출기 대박플러스 시즌3에서 매주 월요일마다 시장을 점검해드리고 대한민국의 1%의 상위 1%의 분들만 보실 수 있는 최고급의 정보, 시장의 예측과 더불어서 시장의 대응까지, 그 다음에 파생상품의 아주 본질적인 대응을 아주 명철하게 명쾌하게 해석해드리고 코스피 200의 방향과 대응 전략을 제시해드리면서 월요일을 출발을 합니다. 오늘 시장이 급락을 했습니다. 지난주까지 2주 동안 주가가 상승을 보여왔었는데 오늘 월요일에 문을 열자마자 주가가 개파락으로 출발을 해서 장중에 2%가 넘는 급락 장세를 갔다가 종합지수가 37포인트 하락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종합지수 하락률로는 1.82%가 되고요. 대형주는 1.94%가 하락을 했고 선물도 역시 1.94%가 하락을 했습니다. 자, 오늘 종합지수와 더불어서 최근에 시장에 이슈가 되고 있는 부분들을 점검을 하고 이번 주에 대응 전략을 한번 점검을 해볼 텐데요. 역시 지난주에 제가 좀 조심하는 게 좋겠다라는 뜻을 월요일날 드렸었는데 그게 이번 주 월요일날 시연이 됐습니다. 자, 오늘 시장이 빠진 이유 한마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마디로 외국인들이 좀 많이 팔았습니다. 거래소 시장에서 5천억이 넘게 매물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선물 시장에서도 7,500억 원에 달하는 매물 폭탄이 나왔습니다. 자, 거기에다가 국내 기관들도 현물 매도세가 좀 있었고요. 물론 선물은 프로그램에 따라서 매수로 대응을 했습니다만 외국인들이 오늘 하루에 일시적으로 상당히 강한 매도 물량이 나왔는데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자, 이렇게 한번 해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내일입니다. MSCI 지수 편입을 앞두고 이제 조정이 있죠. 조정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글로벌 마켓의 외국인 투자자들이 MSCI 변경을 앞두고 매물이 정리성 매물들이 좀 과하게 나왔지 않나. 이것이 첫 번째 이제 이유가 될 것 같고요. 자, 두 번째 이유는 굳이 찾는다면 지난주에 2주 동안의 주가가 급등을 해서 주가가 글로벌 마켓 대비해서 좀 약간 오버해서 오른 면이 좀 있었습니다. 특별히 지난 주말에 미국 시장에 겨냥을 했을 때 미국 시장이 땡스기빙데이 소위 말해서 추수감사절을 앞두고 휴가철이었는 시즌이었는데 주가를 하락으로 이끌 수 있는 악재가 그다지 노출되지 않은 상태에서 유로존의 소위 말해서 양적 완화에 대한 기대감이 좀 있었습니다. 경기 부양에 대한 이러한 부분들을 기대감 때문에 한국의 주가는 다른 여타 주가들보다 조금 더 오른 면이 없잖아 있습니다. 특히 목요일 날 선물이 급등을 하면서 외국인들이 한 4, 5천억 정도 선물 시장에서 매수가 들어오니까 1%가 넘는 1.3% 이렇게 급등을 좀 했었고 그다음에 금요일도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있었었죠. 근데 그러던 차에 주말에 중국 시장의 변화가 좀 강하게 나타났습니다. 5%대 하락이 5%에 가까운 하락을 나타냈었는데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중국은 우리 시장하고 좀 다릅니다. 선진 시장하고도 좀 많이 다른 면이 있습니다. 중국 같은 경우는 중국 정부에서 상당히 강하게 통제를 하는 그러한 형태로 가고 있고요. 그로 인해서 항상 선진 시장들하고 마찰이 있는 부분들이 환율에 대한 부분이라는 것은 투자자분들이 웬만큼 다 아시는 내용이실 겁니다. 그래서 환율이 통제적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자율 경쟁적인 그러한 선진 시장과는 차이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소위 말해서 좀 불안정성이 좀 있는 기업의 내재 가치라든가 경기 상황이 그대로 반영이 되지 않고 좀 과하게 반영이 된다든가 좀 아주 더 경기가 침체될 때는 더 싸늘하게 반영을 시킨다든가 하는
그러한 부분들의 중국 전체적인 글로벌 마켓 대비해가지고 차이점이 있다는 걸 인식을 좀 하시고요. 뭐 중국이 5%가 급락을 한 이유는 5% 정도 가까이 이렇게 급락을 했던 이유가 증권사의 조사 문제라든가 내부적인 문제였습니다. 그러한 부분들이 일단 중국의 좀 다소 글로벌 투자를 약간 위축은 시키긴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금요일 날 미국 시장이 반장으로 오전장만 하고 끝냈는데 약간 소폭 대밀림이 좀 있었습니다. 큰 흐름은 아니었고. 그런데 블랙 프라이데이, 소위 말해서 이제 소비가 연말 소비 심리가 강하게 작용을 하면서 주가에 괜찮은 영향을 미칠 것이고 유통에도 좀 괜찮은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고 기대를 했는데 그 기대만큼 글로벌 시장이 지난 금요일 날 부응을 좀 하지 못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야간 선물 시장에서 그 전날 목요일 날 우리 그 한국 시장은 좀 과하게 좀 오른 면이 있었거든요. 1.3%가.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만큼이 매물화돼 가지고 오늘 나왔는데 하루 낙폭으로는 좀 과하게 나타난 그런 점도 없잖아 있습니다. 물론 시장이 지금 상승 동인을 찾는다든가 하락 동인을 찾기가 지금 아직 좀 구체적으로 이렇게 투자자들의 마음에 확 와닿는 정도의 그런 상태는 아닙니다. 단지 오늘 시장이 급락을 했던 이유는 그런 원인에서 찾아야 될 거고요. 더 중요한 것은 이번 주와 다음 주의 시장의 방향성과 흐름이 될 것입니다. 이제 11월 달은 적당한 선에서 월봉 자체를 보면 저점은 찍어서 꼬리를 달고 위로도 고점도 어느 정도 확인한 열십자 형태의 음봉 정도가 나왔습니다. 9월 달, 10월 달에 상승을 보였는데 주가가 11월 달에 그래도 시가 부근에서 크게 많이 처지진 않고 시가에서 조금 떨어진 정도에서 시장이 11월 월봉이 마감이 됐기 때문에 12월 장세에 대한 부분들이 아직 상당히 불투명한 어느 쪽으로 방향을 정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그런 시기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제가 말씀드리는 코스피 200의 분석 내용이 굉장히 중요할 뿐더러 12월 달 투자에 대한 방향 지침을 설정을 제가 해드릴 겁니다. 먼저 전체적으로 가장 중요한 이슈, 시장을 지배할 가장 중요한 이슈는 수급까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같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이 이번 주 금요일 날 있을 12월 4일로 되는데요. 미국의 고용지표가 발표가 되게 됩니다. 자, 이 미국의 고용지표는 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냐면 글로벌 마켓의 투자자들이 투자의 판단, 소위 말해서 아시아권이라든가 또는 유럽 선진국이라든가 모든 글로벌 마켓의 투자의 판단을 가져갈 수 있는 중요한 동인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면 고용지표에 따라서 미국의 그 다음 주에 있을 12월 15일, 그 다음 주죠. 12월 15일 날 FOMC 회의가 있는데 이제 고용지표가 나오게 되면 옐런이라든가 연준 인사들이 그 고용지표를 놓고 미국의 금리에 대한 방향들을 결정하는 결정타들을 정해가게 됩니다. 그러한 면에서 이러한 말이 나올 수도 있고 저러한 말이 나올 수도 있고 예를 들면 조금 고용지표가 아직 시기가 상조다라는 쪽으로 해석이 되기 시작하면 금리 인상이 금년이 아니라 내년으로 넘겨야 된다는 얘기가 나올 수도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지금까지는 또 금리 인상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들이 주가에 어느 정도 반영이 됐다는 측면도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금리 인상이 된다고 하면 과연 12월 FOMC에서 미국의 금리가 인상이 된다라고 했을 때 아시아권의 자금의 흐름도 어떻게 될 것이냐. 이 연말을 앞두고 배당 투자도 있을 뿐더러 또는 글로벌 펀드 마켓 자금의 이동도 있을 거고 또 자금의 이동도 내년을 향배를 결정할 수 있는 묶어서 갈 수 있는 부분과 그 다음에 정리를 하고 리스크 자산에서 피해서 갈 수 있는 자금들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 결정을 하게 되는데 그 결정의 중심에 있는 것이 고용지표, 이번 주말에 발표되는 미국의 고용지표와 그 다음에 다음 주에 12월 15일까지 FOMC 회의의 결과를 보고 투자의 방향들을 정해나갈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이러한 기간, 이러한 이벤트들을 앞두고 움직이는 주가는 다소 연장선, 그러니까
연속성이 좀 떨어질 수 있다. 그러니까 어떤 수급이 좀 단기적으로 좀 괜찮으면 탕 튕겼다가 뭐 퍽 주저앉을 수도 있고, 또 오늘 같은 경우도 또 그런 경우입니다. 지금 글로벌 마켓의 환경 그렇고요. 일단 12월 장세에 대한 증권사들의 시각은 아래쪽으로 그렇게 많이 보지는 않습니다. 보통 조정의 영역을 보통 1900선 정도로 일단 하단을 잡고 12월 장세에 대해서는 뭐 2100포인트 정도로 상단을 잡는 그러한 행태들이 지금 대다수입니다. 그거는 어떻게 보면 사실은 자신 없는 바운드리입니다. 증권사들이 제시하는 바운드리들은 항상 저점에서 좀 안정권으로, 그 다음에 고점에서도 좀 안정권을 이렇게 선정하는 그러한 습성들이 있습니다. 그럼 꼭 맞느냐 하면 그렇지도 않습니다. 시장에 따르면 달라질 수 있는데, 여러 가지로 봤을 때 그만큼 투자 환경이 강한 쪽으로 보기에도 굉장히 캐치업 마크들이 많고, 그 다음에 하락 쪽으로 보기에도 그렇게 악재 요인들이 그렇게 많이 있는 것 같지는 않다. 이러한 시각을 지금 견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증권사들의 시각은 그런 정도다라고 참고로 하시는 거지 전적으로 100% 신뢰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은 아니라는 사실들이 이미 투자하시는 분들 다 아실 겁니다. 그럼 양경석 멘토가 말씀드리는 오늘의 전략과 앞으로의 주봉의 향배와 이런 부분들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 시청자분들이 가늠을 하시게 될 겁니다. 자, 오늘 이 2%가 넘는 장중에 2%가 넘는 급락을 보였다가 종반전에 특징이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내일, 유럽 시장이나 오늘 지금 이제 시작이 됐는데 유럽 시장은 나쁘지가 않습니다. 지난 주말에 살짝, 뭐 0.23% 정도, 유럽 시장 같은 경우도 주봉이, 연속 스트레이트로 지금 양봉이 나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유럽 시장이 오늘 좀 그렇게 나쁘지가 않습니다. 견조합니다. 독일도, 시작하는 지수가 좀 약하게 시작을 했다가 상승으로 좀 가는 0.7% 정도, 프랑스가 0.34% 이렇게 움직이러 봤을 때 나스닥 선물도 오늘 하루 종일 나쁘지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장 시작하기 전에 이제 후반전에 중국 증시 같은 경우는 장중에 3%가 떨어졌다가 지금 플러스로 끝났습니다. 그다음에 항생 지수도 장중에 1% 넘게 하락을 했다가 0.3% 정도 이래 마이너스로 좀 살짝 끝났고, 이런 아시아권의 흐름이나 글로벌 마켓 환경으로 봤을 때 급락할 수 있는 그러한 요인은 그렇게 많지는 않았다. 단지 이제 지난주에 있었던 그러한 부분들, 아까 앞에 설명했던 그러한 부분 때문에 오늘 특별히 외국인들의 매물이 일시적으로 좀 집중됐다. 그래서 연속적으로 매물이 우려될 만한 상황이냐? 그렇지는 않은 것 같다라는 쪽에 일단 결론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시장에서 업종으로 먼저 보면요, 전체적으로 이제 점검을 좀 할 텐데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고 이번 주에는 어떤 일이 있을 것이냐라는 부분들을 이제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여기서 보시면 전체 종합지수가 1.8% 하락을 했는데 역시 대형주가 1.9% 하락을 했고 나머지 중소형주는 그렇게 많이 하락하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지수의 하락을 주도한 것은 역시 대형주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대형주들의 그러면은 주가 흐름을 좀 보도록 하죠. 시가총액 1위부터 30위까지 제가 보여드릴 텐데요. 자, 일단 시가총액 30위권, 거래소 시장에 30개 시가총액 1위부터 30종목을 보면 시장의 흐름은 다 본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렇게 본다면 오늘 가장 대장주인 삼성전자가 3.24%가 급락을 했습니다. 잠시 후에 차트를 통해서 삼성전자의 향방에 대해서 말씀을 제가 언급을 드릴 겁니다. 어쨌든 간에 130만 원이 깨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3.24%가 급락을 했습니다. 43,000원이. 외국인들이 매물을 급하게 좀 쏟아낸 그러한 부분이 없잖아 있고요. 자, 이러다 보니까 삼성 관련주들이 전체적으로 다 약했죠. 그죠? 삼성물산 4위 시가총액 3위인데 3.95%, 삼성전자보다 더 많은 율로 하락을 했죠. 그죠? 3.95%가 하락을 했고, 뒤에 보면은 이제 삼성 SDS는 다 삼성그룹주들이 오늘 다 안 좋았습니다. 대형주의 제1순위, 삼성전자가 흔들리면서 전체가 다 흔들렸다. 그 다음에, 시가총액 2위 종목인 현대차가 15만 원이 하향 돌파가 됐습니다. 그래서 14만 7,500원으로 끝났는데, 요 종목도 시가총액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동차 업종을 대표하기 때문에 자동차 부품까지 다 아울러서 방향을 정하기 때문에 오늘 2.32%가 하락을 했는데 이것도 종합지수보다 더 많이 빠졌습니다. 대형주 하락률보다 더 많이 빠진 겁니다. 그러니까 시가총액 1, 2위가 다 흔들려버린 겁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은 2% 남짓
뭐 아모레퍼시픽, 기아차, 그다음에 이제 화학주 LG화학은 조금 덜 했고요. 그러니까 LG화학 같은 경우는 수익에 대한 기대치들이 좀 있어가지고 올해 들어서 금년 들어서 상대적으로 대형주 중에서는 탄력이 그래도 좀 좋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삼성생명이 2.8% 하라 그랬고 SK지주사 1.17%, SK텔레콤 1.7%. 그다음에 다음으로 좀 넘어가 보면요. 이제 15위부터 넘어가 보면 16위부터 쭉 보도록 하죠. 그러면은 KTNG만 플러스고 30위권까지 전부 다 마이너스인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화학주 롯데케미칼이 2.63%, 2% 넘게 하라 그랬고요. 그 다음에 SK이노베이션, 그러니까 화학 정유 쪽에도 좀 안 좋았다. 3.4% 하라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S51 정유의 대표 3.39% 이렇게 하라 그랬죠. 자, 그리고 이제 은행주나 증권주, 건설주, 조선주 다 보면 다 안 좋았습니다. 보통 2, 3%대로 이렇게 2% 정도씩은 기본적으로 다 하락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간에 대형주가 지금 오늘 굉장히 많이 흔들렸는데 향배가 어떻게 될 것이냐. 자, 이걸 좀 보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삼성전자의 월봉입니다. 자, 월봉은 11월 달에 지금 음봉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죠? 음봉이 나옵니다. 11월 달에 음봉으로 기록이 되고 이에 따라서 종합지수도 마찬가지로 코스피 200도 이에 따라서 좀 지금 밀려 있는 상태고요. 자, 월봉 사이즈로 봤을 때 제가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었는데 자사주 매입이 내년도까지 지금 예정이 돼 있기 때문에 하락이 그렇게 만만하게 하락은 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저점은 122만 원대, 고점은 140만 원대가 일단은 고점으로 인식이 되고 있습니다. 이 월봉의 사이즈로 보면 이렇게 조정의 영역 안에 지금 갇혀 있다. 굉장히 중요한 라인입니다. 자, 이 조정의 영역에 고점이 얼마냐면 14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는 120만 원에서 여기 보시면 장기 이동평균선이 있습니다. 이게 60월 2평인데 아주 장기 이동평균입니다. 뭐 이 정도 범위는 지켜질 거를 일단은 보고요. 이렇게 보시면은 너무 이제 크죠. 월봉으로 보면 이제 주봉을 이렇게 보시면 주봉이 지금 60주 이동평균하고 그 다음에 120주 이동평균 중간 라인에 지금 걸쳐 있습니다. 걸쳐 있으면서 5주 이동평균하고 10주 이동평균 살아있는데 20주 이동평균이 이렇게 떨어져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지난달에 많이 올랐었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급등을 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거에 대한 약간의 조정기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주봉 사이즈로 봐서는 급등과 급락이 아직은 나오기가 조금 힘든 상태. 그래서 약간 눈치를 보는 형태로 삼성전자의 방향이 정해질 것 같고요. 자, 일봉을 보시면 일봉에서 가장 중요하게 보실 게 삼성전자 일봉에서 추세 라인입니다. 추세 라인이 아직 살아있습니다. 우상향으로 살아있기 때문에 주가가 급등한 것에 대한 수렴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여지지 아직 본격적인 하락 쪽으로 보이진 않습니다. 자, 그 이후로 60일 이동평균선이 살아있고 120일 장기 이동평균선이 받치고 있기 때문에 주가가 추가적인 3, 4만 원 밑으로 급락을 하는 형태로 가기는 조금 힘든 구조. 그래서 20일 이동평균선을 중심으로 밀당을 좀 할 수 있는 그러한 영역 정도로 일단 보입니다. 이틀 동안 주가가 좀 많이 급락을 해서 12월 달에 대한 그러한 부분들도 아직은 기대치가 좀 살아있기 때문에 오늘 주가가 많이 빠졌다고 해서 하락 쪽으로 보는 것은 약간 무리가 좀 있다. 본격적인 하락 쪽으로 보는 것은 약간 무리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현대차는 조금 모양이 좀 다른데요. 현대차는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계속해서 제가 현대차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드려왔는데, 자, 현대차는 1차 여기 그 월봉으로 보면요. 아주 중요한 사인이 있습니다. 중요한 사인이 20만 원이 깨지고 난 이후에 주가가 20만 원 한 번도 회복을 못하죠. 자, 이렇게 월봉 자체가 소위 말해서 흑산병으로 나오고 난 이후에 세 번째 하락에서 옆으로 하락 과정이 늘어지고 있는 이런 형태로 나옵니다. 이 월봉의 추세, 이게 수정 추세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정정 추세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추세를 잘 보셔야 됩니다. 자, 월봉 추세 당분간 이 미끄럼틀을 갖다가 벗어나기 힘든 구조로 돼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보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그거보다 좀 이렇게 과하게 앞에 떨어진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거보다 좀 과하게 떨어졌을 때의 반등은 나오지만 반등도 상당히 제한적인 형태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월봉 추세성의 이 추세선을 벗어나기 조금 힘든 구조로 돼 있는데 그중에 월봉이 지금 이미 10월 달에 얘는 음봉이 먼저 나왔고 다른 종목들보다 대형주 중에서 먼저 반등이 나왔습니다. 먼저 빠져가지고 먼저 반등이 나왔어요. 그 다음에 10월, 11월
연타로 하락을 하고 있는데 주봉을 보시면 주봉이 굉장히 모양이 별로 힘빨이 좀 없는 형태로 좀 나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자, 여기서 두 번의 고점을 19만 원대의 고점을 확인했죠. 그죠? 그다음에 밀고 내려와 가지고 저점 그다음에 다시 반등이 나온 구간이 네크라인까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17만 원을 못 넘어갔거든요. 17만 원에서 후퇴했기 때문에 조금 늘어뜨리는 저점 확인 과정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입니다. 주봉상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현대차는 거래도 그렇고 조금 아직은 진입하기가 조금 어려운 상태입니다. 그래서 조금 흘러내리는 모양을 좀 봐야 될 필요성이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주가가 10월 11월 달 두 달 동안에 좀 빠진 폭들이 좀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하락폭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 보이긴 합니다. 그런데 좀 조심은 좀 해야 되겠다. 자, 일단 일봉 추세상으로 봤을 때는 일봉 추세의 양봉 형태가 나왔죠. 쌍봉 형태가 나오고선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멈출지 추가적으로 하락을 할지를 잘 보셔야 되는데 지금 주가가 위치한 부분은 조금 긴장을 좀 해야 될 위치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121 이동평균선, 61 이동평균이 이미 깨지고 내려왔죠. 그래서 21 이동평균선과 61 이동평균선이 데드가 난 상태입니다. 데드 크로스가 난 상태에서 121선을 위협하기 때문에 주가가 약간 아까 주봉에서 보셨다시피 흘러내리는 쪽으로 가고 있거든요. 아래쪽으로. 그래서 주가가 좀 더 흘러내릴 수 있는 가능성이 조금 높아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대차는 시장 전체적으로 대비했을 때 그렇게 여타 종목 대비해서 메리트가 있는 쪽은 아니고 약간 더 조심해야 될 쪽으로 지금 움직이고 있다. 이걸 참고로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시가총액 1, 2위까지 말씀을 드렸고요. 자, 이제 투자자별 매매 종합을 좀 드릴 텐데 자, 수급에서 가장 중요한 거 있다가 선물옵션 초보 탈출기를 통해서 제가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 겁니다. 오늘은 아주 중요한 것만 딱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하락의 매도 주체 외국인들이 5,300억의 매도를 보였고 그죠? 네, 그다음에 선물 시장에서 7,500억의 매도가 있었다. 그러면 오늘 지수를 방어하는 쪽에서는 누가 역할을 했느냐? 그것은 당연히 연기금입니다. 연기금은 오전장까지는 그냥 시장 상황을 좀 지켜보고 있다가 오후 들어서 약 한 800억이 오후에 매수가 집중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극대화시키는 어떤 그런 전략이 좀 있었고 외국인들은 종가까지 가면서 계속해서 매물이 좀 나오는 상태가 됐고 끝판에도 매물이 좀 강하게 나왔지만 선물로 봤을 때 외국인들 선물로 봤을 때는 상당히 오늘 하락 쪽에서 하락에다가 추가를 해서 좀 매도를 하는 그런 측면이 없잖아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이따가 다시 한번 자세히 좀 살펴보도록 할 텐데 어쨌든 간에 오늘 하락의 주도는 외국인들의 현선물 매도세인데 그 매도세 강도는 아까 앞서서 자세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가장 중요한 차트를 통한 기술적 분석을 통한 코스피 200의 분석을 말씀을 드릴 텐데 여기 보시면 차트입니다. 주봉부터 먼저 보여드리죠, 제가. 자, 주봉은 지금 이번 주 주봉은 어디서 놀게 되느냐면 확률적으로 확률 구간을 말씀을 드린다면 이번 주 주봉의 확률 구간은 240선과 그 다음에 250선이 되겠습니다. 오늘 244가 코스피 200으로 깨졌었습니다. 장중에 깨졌다가 종가 단일가 바로 전에 245를 회복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저점 대비해서 약 한 1.5 정도. 그러니까 저점 대비해서 0.5% 이상이 0.5% 정도 이상은 들고 나왔었습니다. 그리고선 종가 단일가에 다시 내려앉아가지고 244전으로 후퇴를 했는데 단일가 들어가기 전까지는 245전에 상당히 강력한 어느 정도의 반등이 좀 나왔었다. 그 막판에 매물을 받은 것이 외국인들의 현물 매도와 그다음에 약 한 2천억에 달하는 외국인들의 선물 매도가 막판에 또 집중이 됐다. 오늘 장중에 선물 시장의 특징이 좀 있습니다. 선물 시장에서 특징은 투신권하고 증권사가 만만치 않게 방어를 했다. 선물에서는. 왜냐하면 단가가 매도 단가가 이익을 실현할 수 있는 그러한 수량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환매수가 좀 들어올 수가 있는 거죠. 그죠? 평균 단가로 봤을 때 보통 투신권에서 선물을 매도한 단가는 보통 248 위입니다. 보통 지금 정도에서 투신권 같은 경우는 수익 구간입니다. 수익 구간이기 때문에 환매수 물량이 좀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그렇게 추가적인 하락에 대해서 기관들은 추가적인 하락 쪽으로 많이 점수를 지금 오늘 두지는 않았습니다. 오늘 급락을 했기 때문에 또 글로벌 마켓이 그렇게 환경이 나쁘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쪽으로 일단 기관들은 대응을 좀 하면서 연기금이 방어하는데 좀 주력을 했고, 외국인들은 아까 말씀드린 그러한 내용들이 이 주축으로 매도를 했기 때문에 이번 주에 20주 이동 평균선이 아직까지는 이 확률 구간 안에 있거든요. 보통 주봉 볼린저 밴드의 중심선 위에서 주가가 움직일 때는 상단, 볼린저 밴드의 상단과 중심선 사이에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비교적 수급이나 여러 가지 원인으로 봤을 때 이번 주에 글로벌 마켓의 급한 환경이 아직까지 뭐 하락 쪽으로 뭐 악재를 받을 만한 그러한 것도 아닌 것 같고, 그렇다고 주가를 많이 상승시킬 수 있는 상승 요인도 그렇게 많지는 아직 나온 것 같지 않아서 여러 가지를 봤을 때 245를 축으로 해서 들쑥날쑥하는, 그러니까 크게 큰 바운드를 잡으면 주봉 자체의 사이즈는 240에서 250 사이에 갇혀 있는 형태의 롤링이 좀 있을 것이다. 그 중에 오늘 지난주에 250 근처에 있던 지수가 급락을 해가지고 2%가 넘게 하락하니까 5 이상 잡아먹지 않습니까? 그죠? 장중에 5 이상 빠져 5.8까지 빠졌었죠, 그죠? 자, 그러니까 그만큼 빠지면 또 하락 쪽으로 잘 안 가려는 힘도 좀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주봉의 사이즈는 240에서 250 사이인데 이번 주는 일단 지난주에 저점 밑으로 하회하는 현상이 그렇게 많이 보이진 않을 것 같습니다. 월요일날 좀 급락을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뭐 내일 정도는 일단 다시 정리가 좀 되면서 단기 급락에 따른 반발매가 좀 형성될 수가 있겠고요. 이러한 부분들을 좀 잘 지혜롭게 대응을 좀 하셔야 되겠다, 이렇게 보입니다. 자, 주봉까지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릴 부분이 보조지표에 대한 부분인데, 일봉을 통해서 보여드릴게요. 일봉을 보면, 일봉 사이즈로 보시면, 여기 지금 중심선이, 245선 딱 중심선입니다. 근데, 일봉상의 코스피 200으로, 일봉상의 60일 이동 평균과 120일 이동 평균이 오늘 저점 부분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대형주 같은 경우는, 이러한 중요한 라인에서는 반응을 좀 하는 버릇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방향이 정해지기 전까지는 볼린저 밴드의 변동을 좀 잡아가는, 그래서 볼린저 밴드의 중심 라인을 축으로 위아래로 왕복을 하는 그러한 과정이 조금 연속될 수 있기 때문에 특별히 기관들이 많이 매도 쪽으로 치우쳐 있는 것 같지는 않다라는 사인을 좀 말씀을 드리고요. 외국인들의 매물이 조금 소강 상태를 보이면 그 틈에 반등이 좀 나갈 수 있다, 이런 점도 꼭 염두에 두셔야 될 겁니다. 어쨌든 간에 이 60일 이동 평균선 굉장히 좀 중요한 장기 라인인데, 60일 이동 평균선에 일단 저점 라인이 크게 하회할 수 있는 그러한 정도의 여건은 아닌 것으로 보아서 이번 주의 저점은 242 라인 정도에서 248 라인 정도로 잡아주면 코스피 200으로는 거의 이 확률 구간 안에 들어가지 않겠나, 이렇게 유추해서 분석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부지런히 왔습니다. 잠시 후에 오늘 수급과 관련된 부분을 제가 아까 앞에서 간단하게 넘어왔는데, 선물옵션 초보 탈출기 강의를 통해서 오늘 아주 심도 있는 투자자 동향을 분석하는 부분에 대해서 잠시 후에 선물옵션 초보 탈출기 강의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네, 어떤 분들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같이 2% 정도 주가가 그 변동이 나타났는데 이럴 때 선물로는 몇 프로 정도 수익이 납니까? 이렇게 뭐 여쭤보시는 분들이 계세요. 비교적 괜찮게 하시는 분들이 2% 정도 수익하면 그냥 평균적으로 일단 수익을 좀 내시는 분이고요. 종합지수가 변동이 적을 때 수익을 많이 내는 분이 있고, 코스피 200이 아주 변동이 심할 때 수익을 많이 내는 분이 있습니다. 자, 이러한 부분들은 뭘 얘기하냐면, 변동이 클 때 수익이 많이 나는 분은, 조금, 어떻게 보면, 좀 리스크 매매를 좀 많이 한다고 볼 수 있고요. 변동이 작을 때
수익이 괜찮게 이렇게 조금이라도 보태주면서 나면, 예를 들어 0.5%가 움직였다. 전체적으로. 근데 수익이 한 1%다. 이러면 상당히 시장 대응이 좀 예리하고 잘한다. 자산 관리를 좀 잘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본인이 수익 구조를 한번 따져보실 때 그런 것도 좀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HTS 지난주에 선물 옵션 초보 탈출기에서 HTS를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그와 더불어서 HTS를 활용하면서 그 안에 있는 노하우를 설명드리는 사람들은 별로 없습니다. 근데 양경석 멘토의 28년, 약 30년 된 파생상품의 노하우를 배우시려면 이러한 부분들을 선물 옵션 초보 탈출기를 많이 참고하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특별히 HTS 활용하실 때 오늘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투자자 동향. 그죠? 어떠한 세력들이 어떻게 움직이느냐를 보려면 투자자 동향을 봐야 됩니다. 투자자 동향. 그만 투자자 동향이 굉장히 중요한데, 소위 말해서 힘이 센 애들이 어떤 식으로 움직이며 얘네들이 지금 어떠한 것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하느냐, 이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같은 경우, 자, 이제 보통, 요 HTS는 거의 대부분이 대동소이합니다. 여러 증권사에서 사용하는 HTS들이 거의 대부분 매매 종합 화면이 매매 종합 1, 2 뭐 이렇게 아주 쭉 나오는데 그 중에 아주 중요하게 한 가지를 H증권사의 HTS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제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매매 종합 화면인데요. 여기 보시면 자, 여기 코스피 200을 볼 수가 있고요. 맨 위에 코스피 200이라는 걸 볼 수 있고 이걸 다른 걸 또 볼 수도 있습니다. 코스피 200을 볼 수도 있고 다른 애로 볼 수도 있고 여러 가지로 이거 찍으면 다른 걸로 볼 수 있는데 코스피 200을 일단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코스피 코스닥을 요걸 억원으로 이제 금액으로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억원으로 표시되어 있는데 금액으로 볼 수도 있고 그걸 누르면 수량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그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보시면 선물도 마찬가지로 가장 중요하죠. 우리 파생상품 하시는 분들 선물인데 요걸 계약수로 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딱 눌러서 금액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자, 이게 금액과 계약으로는 어떤 차이점이 있느냐? 계약수는 미결약정 계약수로 따지는데 금액은 규모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두 가지를 다 보지만 금액 쪽을 좀 중요하게 보는 편이고요. 그런 다른 분들은 여러분들이 이제 보시면 그러한 부분들을 좀 달리 볼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옵션을 보시면 여기 계약수로 나오는데 계약수로 볼 수도 있고 또 역시 마찬가지로 금액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자, 이것은 뭐 할 때 필요하면 옵션을 계약과 금액으로 같이 보는 버릇이 굉장히 중요하다. 요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옵션 같은 경우는 왜 이게 중요하냐면 계약은 매도를 하게 될 경우에 계약수는 외가를 매도를 하기 때문에 보통 기관들이 가격이 낮은 것들을 많이 매도를 합니다. 그럼 수량으로는 많아질 수 있죠. 그죠? 수량으로 많아질 수 있지만 금액을 보면 어느 정도를 매도를 했는지를 볼 수가 있거든요. 이러한 부분들을 봤을 때 금액과 계약수를 수량을 같이 분석하는 부분이 옵션에서는 상당히 필요하다라는 부분을 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주식 선물의 금액도 금액으로 볼 수가 있고 주식 선물도 금액으로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수량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전체 크게 볼 수 있는 코스피, 코스닥, 선물, 옵션, 주식 선물 이렇게 종목들이 쭉 있고 자, 여기에 보시면 코스피, 코스닥, 선물, 콜옵션, 풋옵션, 주식 선물, ETF, ELW, ETN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이걸 봤을 때 요 ETF 같은 경우는 금액이 뭘 따라서 움직이냐면 코스피, 코스닥에 해놓은 요걸 따라서 얘도 움직입니다. 그래서 금액으로, 억원으로 해놓으면 얘도, ETF도 억원이 되는 거고, 수량으로 해놓으면 얘도 수량으로 바뀝니다. 보통 대부분 그런 식으로 돼 있고요. 여기서 보시면 이제 코스피 매도, 매수, 여기 이제, 구분을 보시면, 투자자 구분을 보시면 보통 대부분, 대동소이하게 외국인 영역, 개인 영역, 기관 종합 영역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러면 한눈에 볼 수 있죠. 기관 투자가들이 오늘 코스피를 5,480억 원을 매도를 했구나라는 걸 알 수 있고요. 자, 기관들은 366억을 매수를 했구나. 그 다음에 개인들이 용감하게 3,600억을 샀구나. 이 개인 투자자들이 돈을 좀 많이 벌어야 될 텐데요. 자, 이렇게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요 기관 종합은 한 거는
또 세분돼서 나눠져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기관들이 있느냐, 기관들을 구분을 해놨는데, 금융투자, 투신, 사모, 은행, 보험, 기타금융, 연기금, 국가지방 이런 식으로 나와 있습니다. 어떨 때는 어떠한 기관들이 힘을 많이 쓸 때가 있고 어떨 때는 어떤 힘을 못 쓸 때가 있는데 보통의 경우 지금까지의 예로 봤을 때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기관 투자가들 중에서 가장 강력한 영향을 행사하고 있는 기관은 올해 들어서 연기금을 꼽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금융투자는 증권사의 계정들이 있고 그 다음에 자산운용사에 포함이 됩니다. 그러면 증권사의 매매 행태도 상당히 중요하게 보셔야 되고 그 다음에 현물에 있어서 개인 투자자들의 자산의 운용에 관계된 부분은 투신이 집중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투신이 단기 투자에 조금 능한 편입니다. 단기 투자에는 투신이 조금 능한 편입니다. 그 부분은 여러분이 참조를 좀 하시고 이렇게 국내 기관 투자가들도 다 특징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시간에는 좀 더 세분적인 부분들을 제가 이제 시간이 되면 말씀을 드릴 텐데 이 외국인들도 거의 일률적으로 똑같이 매매를 하지만 이 외국인들도 세분이 됩니다. 세분이 나눠집니다. 그 중에는 검은머리 외국인도 있어요. 많이 있습니다. 외국인들도. 자, 크게 대별해가지고 유럽계, 미국계, 유럽계, 그다음에 아시아계 뭐 이런 식으로 좀 나눌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소위 말해서 이제 자금의 성격으로 봤을 때 뭐 엔캐리 자금이냐 아니면은 뭐 해지 자금이냐 투기성 자금이냐 이제 그런 부분들의 여러 가지 자금 성격을 나누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은 아주 전문적인 부분에 속하기 때문에 쉽게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오랜 기간 동안의 경험과 노하우를 가지고 외국인들을 분석할 수 있어야 된다. 이 부분은 제가 참고로 이제 말씀드리고 지금은 이제 외국인들이 일률적으로 거의 글로벌 마켓 시장에 대해서 많이 반응들을 하기 때문에 거의 대동소이하게 움직인다 이렇게 보시면 됐습니다. 크게는 미국 시장과 유럽 시장의 어떤 흐름을 보고 많이 투자에 판단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투자자별로 나눠져 있다라는 부분들을 말씀을 드렸고요. 선물이 있습니다. 선물을 지금 계약수로 제가 여기 해놨죠. 계약수로 아까 금액으로 7,500억 정도 되는데 여기는 이제 계약수로는 6,124계약을 매도를 했고요. 증권회사가 오늘 대별되게 크게 다르죠. 그죠? 외국인들이 매도하는 부분을 증권회사가 환매수했고 투신권에서 1,400억 장중에 1,500억 정도까지 금액으로 매수가 있었는데 끝판에는 약간 줄였습니다. 자, 오늘 연기금이 코스피 시장에서는 현물 매수를 보였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고 그다음에 이제 여기 이제 계약수로 돼 있는데 콜옵션, 풋옵션 계약수로 나와 있습니다. 이거는 액면적 그대로 보면 안 됩니다. 그대로 보면 안 되고 분석하는 방법들이 따로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따로 이제 시간이 될 때 말씀을 드리겠고요. 특별히 증권회사, 금융사의 매매 행태는 이 기관들 중에서 매매 행태가 아주 특이한 매매 행태를 가집니다. 연기금은 어떠한 매매 행태를 가냐면 시장 추정형 매매 행태를 시장 선도 내지는 흐름 매매를 많이 합니다. 흐름. 그래서 전체 시장이 좀 괜찮아질 것 같다 그러면 연기금에서는 주식 매수를 많이 하고요. 그 다음에 파생상품 매매는 잘 안 합니다. 연기금은. 그러니까 연기금을 볼 때는 연기금이 주식 현물 매수 규모와 매도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느냐라는 것을 집중적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증권사 같은 경우는 어떠한 매매를 많이 하냐면 앞에서도 굉장히 많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소위 말해서 무위험 차익거래죠. 차익거래. 그러니까 프로그램 매매를 많이 합니다. 프로그램 매매는 어떠면 현물 팔고 선물 사고 선물 팔고 현물 사고 그다음에 선물에 대한 프로그램 매매도 또 뭘로 하냐면 주식이 현물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ETF도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ETF도 잘 봐야 됩니다. 이것도 금액이 지금 오늘 740억 매도예요. 그러니까 현물 매도 그 규모가 오늘 좀 꽤 되는 겁니다. 증권사 쪽에서는. 이 ETF도 빼지면 안 됩니다. 지수 매매거든요.
지수 매도거든요. 선물 사는 대신에 지수에 대한 매도를 했다는 얘기입니다. 이것까지 잘 보셔야 돼요. 그래서 증권사 거 보실 때는 특별히 금융투자 거 보실 때는 ETF 매매를 지수에 관련된 매매를 어떤 식으로 가지냐. 보통 대부분의 경우는 ETF 매매가 증권사에서는 선물과 반대 방향으로 나옵니다. 거의. 그러한 부분들을 참고로 보셔야 됩니다. 이런 부분들을 보실 줄 알아야 이 매매 종합 하나만으로도 오늘 시장이 어떻게 움직였고 누구에 의해서 움직였고 지금 이번 주는 어떤 애들이 주도를 할 것이고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다라는 걸 유추해낼 수 있는 그림판이 되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그럼 이거를 갖다가 매매종합 2로 넘어가 보면 또 재밌는 사실을 좀 발견할 수 있는데요. 매매종합 2로 딱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아까 거하고 좀 다르죠? 자, 다른 면인데 이거는 각 증권사 공이 이런 식으로 또 합니다. 코스피 코스닥을 억원으로 하고 선물 이번에 여기 금액으로 했습니다. 제가 금액으로 한 이유가 있어요. 지금 이게 오늘 장 끝나고 아까 앞에서 보여드렸던 거 그렇고 이것도 그렇고 지금 오늘 장 끝나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오늘 장까지 다 포함이 된 겁니다. 포함이 된 거고 그 다음에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 이 매매종합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 누적으로 보겠다는 얘기예요. 누적으로. 자, 그동안에 쫙 누적으로 데이터를 봐서 얘네들이 어떤 흐름을 가지고 있는지를 좀 보겠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게 다 누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누적으로. 자, 누적으로 나오는데 그러면 누적 기준일이 어떻게 되느냐? 현물 선물의 누적 기준일을 9월 11일로 잡아놨습니다. 여기서는 지금 11월 왜 9월 11일 이건 바꿀 수 있습니다. 내가 차트를 보니까 차트가 이렇게 올라가다가 이렇게 꺾였어요. 그럼 여기가 변곡점이 되겠죠. 그죠? 그러면 이때부터 현재까지 어떤 애들이 팔고 시장을 어떻게 움직였는지를 추정을 하려면 요 기준 날짜를 요로 하면 됩니다. 요거를 활용할 수 있으셔야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보통 일반적인 증권사들은 선물을 기준으로 뭘 하냐면 선물이 3개월 단위로 움직이기 때문에 지금 여기 12월물이 움직이잖아요. 선물. 9월물이 끝난 날짜가 9월 11일입니다. 11일. 그러니까 그날부터 9월 11일부터 그날부터 이제 새로 선물이 출발한 그 선물 누적을 그때부터 따진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실제로 시장의 움직임하고 변곡 형태가 어디서 나왔는지 이거는 관계가 없이 그냥 일률적으로 기간을 이렇게 선정해 놓는 경우는 많기 때문에 이 기간을 분명히 본인이 원하는 쪽으로 분석을 해낼 수 있어야 된다는 점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옵션도 마찬가지로 누적 기준일이 있어요. 이 기준일도 좀 전에 말씀드린 형태로 일단 보셔야 될 거로 말씀을 드리고요.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9월 10일부터 외국인들이 선물 누적으로 지금 가지고 있는 금액이 4조 6천억을 순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기관들은 4조 3천억의 매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얘네들이 가격이 단가가 얼마냐가 중요하겠죠. 이것도 분석을 해내야 됩니다. 자, 이걸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누가 이익을 보고 누가 손해를 보고 있는지 그거에 따라서 만긴 날 또 전략들이 좀 다를 수가 있습니다. 연기금도 금액으로 2천억의 선물 매도가 좀 있군요. 그죠? 근데 주식을 누적으로 2조 2천억을 산 거에 비하면 9월 11일부터 2조 2천억을 산 거에 비하면 뭐 별로 이렇게 많은 한 10% 정도의 해지라고 볼 수 있죠. 그죠? 2조 2천억에 2천억 정도니까. 그죠? 그러니까 연기금은 철저하게 현물 위주로 움직이면서 선물은 해지로만 한다라는 걸 딱 알 수 있죠. 그죠? 10%는 안 넘어가잖아요, 보통. 그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외국인들이 코스피를 2조 4천억을 매도를 했는데 선물은 그거보다 많이 샀었죠. 그러면 역사적으로 얘가 많이 갔을 때 얼마고 얘가 많이 갔을 때 얼마다라는 것을 데이터를 가지고 있으면 시장을 추론하기가 좀 쉬워진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자, 주식 선물 누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도 참고적으로 좀 봐야 될 거고, 그 다음에 ETF 같은 경우에 특별히 7,920억의 매수를 가지고 있다. 8천억, 2조 3천억, 그 다음에 8천억, 약 한 3조 1천억, 3조 1천억 매수에 4조 3천억 매도니까 선물이 매도가 조금 더 있죠. 그죠? 주식 선물도 3천억 정도 매도니까. 그죠? 예, 그러면 매도가 조금 더 있다라고 볼 수 있죠. 기간으로 봤을 때. 전체 구도로 봤을 때. 이렇게 따질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이런 것이 HTS 활용할 때 투자자 동향에서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니까 두 번째로 제가 누적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이제 마지막으로 세 번째,
누적으로 이제 보는 겁니다. 누적장고로.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누적 기준일을 언제로 할 것이냐를 갖다가 본인들이 정해서 하시고, 여기 종목을 보시면 코스피 앞에서 봤던 걸 너무 한쪽에 한 번에 다 볼 수 있는데, 이제는 세분해서 좀 보고 싶다라고 했을 때 선물 볼 수 있고, 콜옵션 볼 수 있고, 풋옵션 볼 수 있고, 주선물 볼 수 있고, 따로 보겠다는 겁니다. 따로 보면서 종목 이 파트별로 따로 보면서 외국인은 어떻게 했고, 개인은 어떻게 했고, 기관 종합으로는 어떻게 됐다라는 걸 좀 한눈에 좀 보겠다 이겁니다. 요것이 누적장고 추이입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이 현재 제가 여기 보시면 수량으로 지금 해놨죠. 여기 보시면 수량으로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선물 수량입니다. 선물 수량. 아까는 금액으로 봤고 앞에서 누적 금액으로 봤었고, 그 맨 앞에서는 또 수량으로 봤었고, 지금 또 수량으로 다시 한번 보는 겁니다. 수량으로는 금액으로 또 볼 수도 있습니다. 수량으로 외국인들이 누적이 37,799계약 지금 매수가 돼 있고, 기관들은 35,000계약, 약 35,000계약이 매도가 돼 있다라는 걸 알 수 있고요. 자, 이렇게 외국인과 기관들이 서로 상반된 모습을 보일 때 주가가 위로 당겼다가 아래로 밀었다가 하는 부분들이 나타날 수가 있다라는 부분들을 좀 감지할 수가 있고, 전체 시장의 흐름에 따라서 주가가 올라가거나 내려갔을 때 얘네들의 포지션들이 누적으로 어떻게 변하고 있다라는 것을 추론을 해서 시장 대응을 어떻게 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는 화면이 되겠습니다. 오늘 세 가지 HTS 활용해서 세 가지 가장 중요한 거 말씀드렸습니다. 매매 종합 보시는 방법, 투자자 동향을 이렇게 추론을 해서 시장의 지배 세력이 어디가 있고 누가 지금 시장을 선도하고 있는지를 정확히 알면서 시장 대응을 한다면 수급을 분석하는 데 있어가지고 상당히 유리한 분석을 먼저 할 수가 있다. 자, 최근에 이번 주 들어서 수급은 250선, 코스피 200으로 250에서는 수급이 매도 쪽이 조금 많아지고 240선으로 가면서는 매수 포인트가 좀 많아지는 형태를 지금 한 2, 3주 동안 이제 보여오고 있습니다. 11월 달에서 12월도 역시 12월 초, 그러니까 FOMC의 미국의 금리 인상 결정이 있기 전까지는 이러한 형태가 조금 더 연장될 수 있다라는 측면의 대형주의 포커스를 답을 찾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수에 대한 부분도 마찬가지고요. 파생 상품에 대한 부분도, 투자에 대한 부분들도 역시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자, 시장을 쭉 점검을 해왔습니다. 과연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3주 동안 제가 말씀드리는 이러한 부분을 통해서 11월 달에 마감을 어떻게 하셨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수익률이 파생상품 투자하면서 보통 하루에 선물 운영으로 기준했을 때 일반적인 오늘같이 이제 변동이 크지 않고 일반적인 변동이 1% 이내로 거의 들어가거든요. 그랬을 때에 선물 시장에서 추구할 수 있는 수익은 평균적으로 베스트한 투자자 같은 경우가 선물 수익률로 1%에서 1.5% 정도 수익이 납니다. 그 정도를 만약에 기준하신다면 굉장히 잘 하시는 영역에 속합니다. 그리고 이제 수익을 점검하실 때 어떨 때는 수익이 많이 나고 어떨 때는 손실이 많이 나고 이런 식으로 투자가 되어질 때는 다시 한번 피드백을 좀 하셔야 됩니다. 점검을 좀 하시라는 말씀이에요. 왜 그러냐면 내가 안정적인 투자로 가지 않고 약간 불안정한 투자 형태로 좀 가고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럴 경우에는 투자 금액을 조절해서 시장 대응을 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수익이 갑자기 많이 났다가 또는 갑자기 손실이 많이 나가 이런 식으로 된다고 했을 때는 내가 리스크한 투자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일률적으로 평균적으로 봤을 때 한 달의 투자 기간으로 봤을 때 1% 수익 났다가 1.3% 수익 났다가 0.3% 하락했다가 손실 났다가 다시 또 복구했다가 하면서 계속 점진적으로 수익이 좀 늘어나는 형태로 간다 그러면 굉장히 시장 대응을 아주 잘 활용하면서 잘 하시는 걸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파생 투자에서는 수익과 손실이 막 크게 변동이 내면 그것은 좀 불안한 투자입니다. 그래서 꾸준하게 수익이 점진하는 형태로 수익 구조가 가야 좀 투자 기술이 상당히 시장 대응도 잘하는 거고 시장도 잘 읽고 대응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월요일 급락장이 나왔는데 내일 반등 나올 것 같습니다. 오늘 많이 빠졌다고 너무 실망하지 마시고 또 튀긴저 올라올 때 오늘 말씀드린 시장 분석 내용을 가지고 잘 대응하셔서 12월 달이 이제 새로 한 달 시작되죠. 마감입니다. 유종의 미를 거두는
투자의 한 달 만드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양영석 멘트였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